오늘부터 시작되는 북클럽 문화로 읽는 세계사, 문화 코드로 읽는 세계사는 저희가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던 영상 산책과는 달리 영상 산책은 KBS에서 NHK CCTV와 함께 제작한 2005년 그 영상을 같이 보고 해설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책을 뭐 읽으실 수 있으시면 책을 읽으시고 어,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정한 이유를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중앙아시아, 중앙유라시아 역사를 전공을 하고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 전공자가 아니시고 하지만 또 너무나도 또 이렇게 얕은 수준이 아니고 그런 깊이와 재미와 이런 것들 또 다양한 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유라시아 문화복합체 책을 읽으시다 보면 65페이지 또 몇 군데씩 나오거든요. Central Eurasian Culture Complex라고 하는 걸 상정하셔서 중앙유라시아라고 하는 어떤 사회가 어떤 문화의 선두주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사시기 또 역사의 초기 특별히 이제 BC 1000년대까지 굉장히 이제 선두 그러한 문화의 꼭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인구어적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 인도 유럽어족이 우리가 아리안계 뭐 이렇게 했었죠.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문화의 부분들을 요소들을 퍼뜨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남아 있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앙 유라시아가 세계사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일리 있고 의미 있는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일우 교수님은 중앙 유라시아 문화 복합체에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이제 제기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 사이에 공통된 건국 신화의 모티프가 있다 해서 히타이트 지금의 그 터키 지방에 있었던 왕국이죠. 히타이트, 중국의 주나라, 스키타이, 로마, 흉노, 오손. 오손은 흉노 옆에 월지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던 국가죠. 고구려, 돌궐, 몽골, 중가르 이런 국가들의 건국 신화를 검토를 하고 그 사이에 공통된 요소들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가지의 공통된 요소를 찾으셨는데요. 그 12가지를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이제 고구려 신화, 주몽 신화를 생각했을 때 확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먼저 이제 처녀가 하늘의 영혼 혹은 신에 의해 임신을 한다. 네, 해모수 생각나시죠? 그다음에 정의로운 왕이 부당하게 왕자를 빼앗긴다. 처녀는 신비로운 아들을 낳는다. 네, 여기서 이제 알에서 태어나는 뭐 이런 것들 우리 기억나시죠? 정의롭지 못한 왕은 아이를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야생 짐승들이 아이를 보살펴서 아이는 살아남는다. 누군가 야생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한다. 아이는 자라서 말과 활을 잘 다루고 특히 활을 잘 쏘게 된다. 주몽이 활을 잘 쏴서 주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궁궐로 보내져 미천한 직책을 맡는다. 위험에 처해 죽게 되지만 탈출에 성공한다. 맹세로 뭉친 전사들을 얻는다. 폭군을 몰아내고 왕국의 정의를 다시 세운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혹은 왕국을 건설한다. 네, 이런 12가지의 요소들이 뭐 한두 개씩은 빠질 수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앙 유라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공통된 요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공통되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저자인 백이두 교수님은 어떤 영웅 서사시가 있었고 그 영웅 서사시가 각 지역에
왕 이제 궁정이죠. 왕궁에서 그 서사시를 읽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문을 해서 그 서사시를 읽으면서 또 그러한 이제 서사시와 서사시들끼리의 공통 요소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또 각자의 각 지역마다의 주인공이 이제 자기의 시조가 되면서 이렇게 공통 모티브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마저 그 문화 복합체로서의 어떤 문화 교류가 있었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지적을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 여기서는 친위 집단, 맹우, 네, 맹세한 그런 우리 친구들이라고 해서 맹우라고 하는 이 군주 친위 집단을 이번에 이제 뭐 코미타투스라는 타케투스 게르마니아 이 로마의 역사가인데요. 그 당시 지금이야 뭐 독일 하면 잘 사는 나라지만 그 당시 게르만족 하면 야만족이었고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야만스럽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게르마니아 책에서. 근데 그 게르만족에 코미타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나 봐요. 사회 정치적으로 종교적 이상형으로서의 영웅적 군주와 목숨을 걸고 주군을 지키기로 맹세한 주군의 친구들로 구성된 전투부대. 네, 이거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네, 주몽을 따라온 마리아 협보 같은 그런 사람들, 유리왕을 따라왔던 그 친구들. 네, 그래서 혈맹, 피를 아까 전에 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손끝을 내서 잔에다가 떨어뜨리고 함께 마시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스키타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발굴이 된 아주 옛날 스키타이의 이제 황금 그 장식에 있었던 그런 건데요. 같이 지금 잔을 마시고 있죠. 이게 뭐 하는 건가? 혈맹입니다. 여기 같이 피를 떨어뜨리고 같이 마시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이 혈맹에 대해서 몇 가지 중국 측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 프롤로그를 읽으시면 이 코미타테스에 대한 풍습이 중국에 안 보인다. 백이도 교수님이 쓰고 계신데 한날에 죽고 한날에 산다. 누구 생각나세요?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가 일종의 코미타투스입니다. 물론 이제 명나라 시대 각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삼국지의 그 소설 나관중의 삼국연의 말고 정사 삼국지가 있습니다. 서진 시대에 쓰여진 정사 진수라고 하시는 분이 편찬하신 삼국지에 있음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같이 한날에 죽기로 맹세했는데 어찌 내가 혼자 하겠느냐, 뭐 관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혈맹 아까 전에 스키타이의 이 오른쪽에 황금 장식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피를 떨어서 마시는 그런 장면들이 중국의 이제 한나라의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 항고조 유방과 항우가 우리 초안지에 보이시면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두고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다가 결국 한나라가 이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고조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부하들하고 혈맹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사마천 사기 방고 한서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죽은 이후에 누구라도 자기 유씨니까 유씨가 아닌 사람을 왕으로 황제로 뭐 추대할 것 같으면 같이 공격해서 무찔러라 라고 피를 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고조 유방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인 여태우가 집권을 하려고 하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을 때 그 부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혈맹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딱 그 혈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를 같이 내고 마셨다는 것이죠. 네, 이런 그런 코미타투스에 대한 풍습은 중국에도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요 코미타투스를 이제 쓰시면서 저자인 백이두 교수님은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다 총망라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비판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왕이 자기 친위 부대한테 잘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왕의 친위 부대와 실제 그런 맹세한 그런 그룹들 한날에 죽고 한시에 죽겠다고 맹세한 그룹은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이제 몽골 비사 같은 데 보시면 태무진 칭기스칸 같은 사람이지만 태무진 시절에 루크루
또는 누케르라고 불리는 이 진짜 맹우 친구 맹세로 한 그 친구들과 나중에 칭기스칸이 돼서 각 국에서 보내온 이제 인질 볼모로 각 나라의 들을 모읍니다. 우리 고려에도 고려 왕자들이 갔죠. 몽골 제국에 볼모로 갔습니다. 인질들이 모아서 교육도 하고 자기 신하로서 몽골 관습도 가르치면서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일종의 이제 그러한 왕자들만의 그런 그룹으로 자기 친위 부대를 형성하는 게 이제 캐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약간 구별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캐식이 피를 내서 맹세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아까 건너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좀 좋은 부분이라고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일우 교수님이 이제 비단 실크로드의 어떤 그런 발전에 있어서 좀 약간 이런 코미타투스 군주를 둘러싼 친위 부대에게 왕들이 잘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황금 옷 저기 비단 옷을 입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비단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비단 무역을 좀 촉진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프롤로그에 쓰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 그 유목 군주들이 자기 부하들한테 주기 위해서 귀중품들을 나눠주는데 초원에 귀중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그런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약탈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군주 그쪽 중국 황제와 딜을 합니다. 우리가 국경을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가 1년에 얼마씩 비단을 보내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단이 생산되고 유통이 되고 그 비단이 이제 로마까지 흘러가서 흉노 또는 돌고래 그 제국이 황제가 중국의 당나라나 한나라로부터 획득한 비단이 로마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실크로드가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자인 백이두 교수님이 지적하신 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약간 이런 코미타투스를 강조한 나머지 황제 또는 왕의 친위 부대와 이런 혈맹의 그런 코미타투스 맹우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좀 약간 그 인도 유럽어 쪽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제가 주로 녹음한 부분은 전차 부분입니다. 인도 유럽어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 유라시아 문화 복합체의 주인공이다 막 이렇게 저자인 백이두 교수님이 지적하시는데요. 그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차피 문화라는 게 다양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인종과 지역이 오고 간 것이니까 다양한 인종과 지역 사람들이 동참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 유럽 어족의 이동 모델을 이제 전차하고 또 연관을 시키는 것도 역시 저는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보지만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동하는 흔적들이 있고 그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너무 이제 강조하지 말자는 거죠. 저자 백일두 교수님은 크게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3번에 걸쳐서 이동이 있었다. 3단계 이동 이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물결이 원시 인도 이란 어족. 그러니까 인도 이란 지역은 계속 2파도 가고 3파도 좀 가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두시고 토하라인가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하라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월지, 그러니까 지금의 신장 지역, 또 감속 지역 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깝죠. 중국의 서북부에 있었으니까요.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아나톨리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 히타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두 그룹의 언어적인 특정을 보아하니 인도 유럽 어족 나머지 2파, 3파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은 3000년에서 2000년경에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러면 어디서 이동을 했을까? 맨 밑에 보시면 원거주지는 중앙 유라시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군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해 부간,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이죠. 또는 볼가강 유역, 카스피해 북쪽, 또는 카프카스 산맥. 이 카프카스 산맥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DNA를 분석을 한 최근의 결과에 따르면
그 우리가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해서 인구 어족이 흑해지방 또 볼가강 유역이라고 이제 뭐 많이 발굴이 되니까 그쪽에서 채취한 DNA를 보니까 오히려 카프카스에서 온 것 같은 그런 DNA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스 산맥이 참 재밌습니다. 네.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결은 유럽, 그다음에 근동, 인도, 중국 뭐 해서 인도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가 그 이후에 이제 방언화가 되었다. 세 번째 물결이 켈트어, 발트어, 슬라브어, 알바니아어, 이란어들이 이제 세 번째로 제 3파가 만들어낸 언어이다.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 양상은 원래는 전에는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했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빅뱅처럼 갑자기 그냥 약간 그런 거는 환경적인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최근에 든 그 백이두 교수님의 책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켄툼과 사템이라고 해서 인도 유럽 어족의 100, 숫자 100을 나타내는데 쓰여지는 용어 가운데 어떤 거는 크 사운드로 시작되는 또 어떤 거는 스 사운드로 시작되는 걸로 구별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가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적을 한 게 토하라어와 오른쪽에 보이시죠? 토하라어 이쪽 지역이 중국의 신장 서북 북부 지역. 그다음에 우리 지금 터키 지방의 중간 부분 있나 히타이트가 살았던 지역. 이게 이제 켄툼에서 크 사운드로 나온 곳이고 인도, 이란, 아르메니아, 슬라브는 이제 S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게 분화가 되었는데 가장 첫 번째 분화가 되어서 멀리 간 사람들이 토하라 월지 사람들이다. 19세기에는 이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더 분화가 발전이 됐고 백일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3파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파가 먼저 멀리 갔겠죠. 어디 토하라 오른쪽에 동쪽으로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다음에 2파가 이제 지금 약간 그 그리스 쪽 사람들, 이태리, 저먼 사람들. 근데 이제 켈트는 사실은 3파로 백이두 교수님 보고 계시고요. 어떻게 이게 켄툼으로 되었는지는 약간 그런 게르만족이라든지 이런 이태리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언어지만 다르게 뒤에 왔지만 앞에 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로 모든 거를 다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셨어도요. 하지만 새 흐름이 있었고 사텐 켄툼 이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